생활정책연구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책 포럼 22번째 포럼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디지털 미래정책연구소 이병도 부장입니다. 네, 오늘 22번째 포럼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네, 저쪽부터 우리 이동현 서울시 시의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동현 의원님은 카톨릭대학교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하시고 이 지역에서 대학생위원회 활동부터 해서 네. 이 20대 이제 서울시 의원 맞습니다. 자치단체 의원으로 당선되셔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광역 의원 중에 최연소로 맞습니다. 선생님. 청년 정치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진희 마포 진로 직업 체험 지원센터 센터장이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이진희 센터장님은 중앙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하시고 이 마포 교육복지센터 센터장을 거쳐서 최근에 이제 진로 직업 체험 지원센터 센터장을 맡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제 비슷한 연령대 청년이라는 공통점과 또 청년들의 진로, 직업의 개척 이런 주제로 오늘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두 분이 준비하신 제가 생각하는 지금 활동과 또 이 청년들의 미래 이런 것과 관련된 발표를 듣고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의원님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원이 제가 만으로 26, 26세에 당선이 되었는데요. 역대 서울시의회에서만큼은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젊은 연소 나이에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대로 해서. 첫 번째로 가장 어린 나이에 만 25세에 당선된 분은 가수 이선희 씨가 마포구의 시의원으로 나왔었어요. 95년도 제1회 지방선거 때 그때 당선되신 이후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의혹이 많이 붙었었습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 아니냐, 그리고 정치 집안의 자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정치를 하고 싶거나 또 혹은 정치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나 좀 진입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이런 활동들을 보면 조금은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 발표자를 만들어 봤는데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의회 의원 활동을 하면서 주로 저의 슬로건으로 잡는 부분은 주민 곁에 시의원 힘이 되는 이동현입니다. 결국엔 지방의회 의원들은 항상 주민 곁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방자치 자체가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사는지 혹은 내 집 앞에 문 앞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혹은 내 집 앞 공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내 집 앞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지방자치의 시작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 주민과 행정이 대할 때 힘이 될 수 있는 의원들이 시의원이고 구의원들, 즉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깃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사실 제가 정치를 준비하면서 사실 옆에 계신 우리 이진희 선생님처럼 저는 청소년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를 늘 보살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던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이 저에게 써주셨던 편지 문구였는데요. 저 글은 저는 아직도 잊지 않고 제 마음속에서 간직하면서 제가 시의원 처음 됐을 때 그 마음, 그리고 시의원을 하고자 했을 때의 그 마음, 즉 초심이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문구를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다닙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어떤 노력이든 어떤 일이든 꼭 그게 정치가 됐든 어떤 노력이든 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나의 시간적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적 노력 또 다른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영혼이 깃들 정도의 헌신과 좀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드렸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대로 저희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 그리고 선거와 현재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앞에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성동구 제 지역구에서 소위 말해서 나고 자랐습니다. 예,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자랐고요.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오고 지역에서 초중고는 당연히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력을 보면 성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 이곳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곳이 청소년 센터인데요. 그처럼 청소년 센터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의 동단위에 있는 청소년 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저희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나름 두각을 보였는지 예, 당시 청소년 특별회의라고 있는데요. 서울지역회의위원과 그리고 당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그리고 자연스럽게 고등학생 시절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면서 정당에 입당을 하면서 대학생회장, 즉 저는 20살 때부터 정당 생활을 해서요. 현재는 정당원으로서 당원으로서는 11년째 당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 구에는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서 또 각종 뭐 구정평가단이나 또 군대도 다녀오고요. 그리고 나서 2018년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현재 성동구 금호동 옥수동의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를 불현듯 갑자기 한 것이냐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한테. 하지만 저는 청소년기 때부터 단 하나의 꿈이 저는 한번 정치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제 가슴 그 단체복을 입었는데 제 가슴 오른쪽에 보면 당시에는 호기롭게 제26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써놨었습니다. 예, 그때부터 생각했었던 건데요. 사실 초등학교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학교 장터가 열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역구에 있었던 국회의원이 이렇게 학교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멋있어서 저런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국회의원이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30대였죠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동경하는 마음이 생겼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냥 멋있어서 동경해서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삶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저는 이 편부 가정입니다. 예,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이 어려워서 이제 집을 이제 떠나시게 되셨는데요. 집을 떠나시고 나서 아버지가 끝까지 아들 둘을 키우셨습니다. 단칸방에서 키우시면서 힘들게 키우는데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회적 경험 충돌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 확신이 들었었던 거는 고등학생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총학생회장을 한번 희망을 했었습니다. 희망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돌아온 답변은 할 수 없다였습니다. 출마할 수 없다. 이유는 제가 모사립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 어머님이 없는 좀 학생에게는 학생회장의 지위가 부담스럽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 문제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금도 사실 비슷합니다. 학교 운영위원장이 보통 학생회장의 학부모 회장이 어머님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부재하고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으로 막노동을 하시니 학교에서의 이미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그때 당시 저는 학교를 원망했지만 그 전까지 자라온 청소년 이동현에게는 학교에 따져보고 어떠한 부르짖음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찾아간 게 저희 지역구에 있었던 국회의원이고요. 그 국회의원에게 만나자고 이제 수십 번 요청을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게 된 게 어떤 걸 도와주었으면 좋겠냐라는 국회의원 무릎에 저는 그 어떤 다른 대답보다 제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한 게 저의 첫 정치적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때 만나게 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그 만남이 이어지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적어도 만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러다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제가 그래서 저기 한 시민단체에서도 봉사활동을 쭉 하고요. 해외 봉사도 시민단체의 도움 그리고 구청의 도움으로 다녀오면서 조금씩 식견을 넓혀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제가 2007년도에 학교를 이제 학생회장을 못 나오고 나서 2008년, 2009년부터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특별회의, 참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역량을 키우고요. 지역사회 내에서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 가운데 있는 사진처럼 구의회, 가장 기초의회인 구의회부터 방문을 해서 구의회 의장께 청소년의 정책적인 제안, 성동구 내에서 청소년들이 바라는 점들을 건의하기도 하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사진이 구청장, 당시 구청장께 찾아가서 성동구에 있는 청소년 정책 제안을 받아달라라고 해서 면담을 꾸준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진 활동들은 오른쪽 사진처럼 말씀드린 대로 저분이 이제 저를 만나주시고 저하고 꾸준히 소통해주고 저를 뭐 공부시켜주신 당시 국회의원이신데요. 최재천 국회의원이시는데, 예, 최재천 의원님께서 저하고 같이 저를 이제 대학생위원장으로 임명을 시키셔서 20살 때부터 본격적인 지역사회 내의 청년, 대학생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져 오다가 저는 역시 이제 저도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지게 돼서 군대도 다녀오고요. 현역으로 다녀오고, 그리고 군대를 가기 전에는 제가 대안학교에서 강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대안학교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인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고요. 교육청에서 지정한, 그리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지정하는 도시형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두 학교에서 모두 강사 활동을 하면서 당시에 학교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교복 입은 시민이라고 하는데요. 교복 입지 않은 시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우리 시민이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생각을 넓히는 계기를 갖고요. 그 와중에도 또다시 저희 걷기대회 같은 거 하면서 고등학생 때는 26대 대통령이 꿈이었는데 저기 조금 청년이 되고 나서는 저기 티셔츠에 보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까지 힘들면 국회의원까지는 한번 해볼까? 이 생각으로 약간 꿈을 조금 하향 조정한 이런 좀 추억이 담긴 사진도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시민참여 예산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시민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과 시민이 참여하게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정당 활동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당 활동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감 등은 시민활동이라든지 지역사회 내의 협력, 그리고 각종 제안 활동, 그리고 후배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더 많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정당 활동은 당연히 이어져 가죠. 서울특별시당이라는 광역 단위의 정당에서 활동을 하고요. 지역위원회, 그리고 정당에서 실행하는 교육 등, 그리고 커뮤니티 등을 참석하면서 정당 내에서의 영향력도 조금씩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선거에 출마를 하고 제가 후보자로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게 선거는 뛰어봤냐 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2012년도부터 2010년도에 정당 활동을 시작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부터 해서 대통령 선거, 앞서 또 다른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가장 작게는 자원봉사로, 그리고 여기 사진 가장 왼쪽 윗사진은 제가 22살, 21살밖에 안 되는 나이에 당시 후보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미 저 때부터 선거운동 차량에 올라가서 유세 활동을 하는 정치 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광역의원에 이제 제가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당시 2018년도 선거가 본선보다 경선이 정말 치열했었던 선거였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에 나왔던 첫 지방선거라서 당시 했었는데요. 꾸준하게 지역사회 활동들을 통해서 선거를 준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치열한 경선 등을 통해서 다들 제가 소위 말 단수공천 혹은 낙하산공천을 받은 줄 아시는데요. 당시 쟁쟁했었던 지역에 있었던 저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 분들과 당원들 사이의 투표를 통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로 선출되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청년이 선거에 출마한 거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고운 시선만은 있지 않았습니다. 선거에서 그 분위기 좋다는 선거에서도 치열하게 노력했고 치열하게 경쟁했고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실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선이 된 후에는 지금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이고 현재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선거 당시에 마음 먹었던 대로 그리고 주민들에게 약속드렸던 대로 지역 활동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또 그 외에 저는 비교적 우리 사회에서 조금은 더 보호받고 조금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청년이나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그 외에 그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그런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살아온 게 그리고 정치인이 되는 과정, 결심하는 과정, 실제 선거 과정들 이런 것들 쭉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발표 과정 속에서 궁금한 것들도 좀 더 알고 싶은 것들 질문 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신희 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2007년부터 제가 청소년 일에 입문을 해서 청소년계에 입문을 해서 일을 하게 됐고요. 탁틴네일이라는 NGO를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단체에서 이제 청소년의 건강한 자기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청소년 성문제나 인권의 문제 관련해서 이제 교육사업팀에서 인턴 생활을 좀 거쳤고 서울청소년수련관이라는 곳에서 목적사업팀에서 청소년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이제 제가 학부를 졸업하고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한계를 많이 느끼고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부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약간 취약계층의 청소년들 혹은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역삼청소년수련관이라는 곳에서 그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이들을 위한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3년 이상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이제 제가 청소년 학을 하겠다고 생각한 시점부터 청소년 인권이나 그리고 학교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마침 이제 2014년부터 마포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곳에서 그 학교 폭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같은 기관에서 대안학교 청소년들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나 청소년 참여위원회 관련해서 일을 좀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마포구의 청소년들과 함께 그 사회참여 대회를 기획하고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같은 해에 도화 청소년 문화집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부터 제가 마포 교육복지센터에서 정말 어려운 친구들을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법정 저소득이라는 개념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부터 뭐 한부모,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까지를 법정 저소득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기타 저소득이라고 해서 중위소득 60%까지를 정해서 그 청소년들이 마포구엔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서울시의 전체 25개구 중에 마포구는 한 22, 19위 정도로 그 청소년들의 숫자가 좀 낮은 편이긴 한데 기존의 마포구에 이제 그런 취약한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본격적인 뭐 어떤 제도나 혹은 뭐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많지는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5월부터 마포 진로 직업 체험 지원센터로 이동을 했는데요. 교육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사진 보이시죠? 실제로 저희 센터에 왔던 청소년들이 활동했던 모습이고 아래 이제 성인으로 보이는 분들은 그 마포구에 있는 같은 교사분들입니다. 저희랑 같이 교육복지 사업에 같이 협력해서 하시는 선생님들이시고 저는 우선 그 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전적 의미로는 교육복지센터라는 곳은 가정의 경제적, 문화적 어려움으로 복합적 위기에 처한 이제 교육청의 표현으로 학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동 청소년들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교육복지 협력망이라는 걸 구축을 합니다.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 적응력, 정서행동, 가족지원, 뭐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교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요. 서울특별시 교육감 지정하는 지역기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지원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아래 보시면 학교장이 추천한 취약 학생, 그러니까 취약계층 청소년을 말합니다. 학교와 지역 연계하는 사업들, 학교가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교육복지 사업은 교육청에서 이제 진행하는 사업인데, 마포구에는 45개의 학교가 있거든요. 그 중에, 그 법정 저소득 청소년이 몇 명 이상인 학교를 교육복지 학교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교육복지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 학교가 몇 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실제로 그 전문가가 없는 학교들을 교육복지센터가 거의 맡아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마포구에는 2,0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다 학교에서 케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역별로 사실 이 어려운 친구들은 좀 몰려있는 추세입니다. 마포구는 특히나 마포구가 지형이 길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모여 있어서 특별히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적으로 좀 특별하게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뭐가 필요한지 이제 수시로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학교 선생님하고 소통해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친구들이 분명히 학교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지만 이미 지역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사례 관리가 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연계되어 있는 기관하고도 저희가 같이 수시로 회의해가면서 이 친구가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요. 맨 아래 보시면 맞춤형 교육복지라고 되어 있는데 개별 욕구를 판단을 해서 파악을 해서 이 친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지원을 하고, 청소년 한 명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잘 성장을 하려면 사실 가족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저희 청소년들의 상황을 봤을 때 가족에 어려움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많아서 가족을 지원하는 데 좀 더 주력을 하고 있었고, 아래 보시면 심리정서 지원, 학습 지원, 문화예술 교육 지원, 의료 지원, 생활 지원, 그리고 장학이나 뭐 부모 교육이나 상담 등도 진행을 합니다. 뭐 마포구는 생활 수준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러한 친구들이 없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고요. 이미 법정 저소득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친구들 외에 정말 그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교육복지 네트워크는 결국에 지역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한 명을 잘 성장시킬까 같이 고민하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수시로 학교와 소통하고 수시로 지역 기관과 소통을 해서 이 친구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잘 지원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친구를 돕기 위해서 마을 안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어떤 이적 자원들이 있는지 좀 파악하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두 번째 파트로는 진로체험 및 교육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마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센터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요. 개인이 이제 센터에 왔을 때 진로 심리 검사를 하고 진로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고,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곳인데 학교로 보통 개발을 해서 보급하거나 연계해주거나 매칭해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진로체험 운영 그리고 지원들을 수행하는 진로교육 체험 전담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한 개의 구에 하나씩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이런 교육의 변화, 교육 입시 제도의 변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진로에 대한 학교 진로 교육의 정책들이 많이 변화한 상황이어서 학교 단독으로는 진로 체험이나 이런 교육이 수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책적으로 어쨌든 학교와 지역사회 안에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 밖에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서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진로 선택 등이 용이할 수 있게 그렇게 진로 지원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저렇게 운영이 됩니다. 표와 같이 진로센터가 중심에 있고요. 각 지역의 뭐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진로정책협의회 등, 그리고 지역에 이제 많은 정부 공공기관들, 뭐 여러 지역 자원들이 함께 연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진로센터는 학교를 중심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많은 이제 학생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진로교육법,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바탕으로 저희가 저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랑 비슷해요, 결이. 그래서 학교 연계하고 개인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학부모 진로교육이나 뭐, 그리고 실태조사나, 그리고 오늘 저희 센터에서 이제 3일간 진행을 했는데 진로박람회라고 해서 중1 자유학기제 학년제 대상으로 이제 진로 체험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저렇게 정말 많은 일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청소년들을 케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발표를 듣고 처음 알게 된 것도 많이 있고 그렇네요. 네. 보니까 우리 서로 다른 영역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기 센터장님이 하고 계신 지원 대상이었던 우리 네. 김동희 의원님이
지금 네. CEO이 되셔서 맞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하신 네. 그런 셈이네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요즘 청소년들 네. 정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정상적인 물론 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이동현 의원처럼 편도 연단라든가 그런 환경에서 특히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은 더욱더 고민이 많을 텐데 센터장님이 또 그런 것을 메꾸고 또 그런 청소년들이 올바른 자기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들 이렇게 이 일에 어떤 일을 잘했다, 참 성과가 있다 그 기관이 네네. 이거는 뭘로 이렇게 보통 평가를 받나요? 숫자를 이렇게 뭐 많이 지원한 것을 평가를 받나요? 아니면 한 청소년을 훌륭하게 잘 이끌어준 것 이런 건 참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궁금하네요. 네. 실제로 근데 저희가 평가를 받은 건 숫자로 많이 평가를 받죠. 정량적인 평가의 영역이 더 퍼센테이지가 크고요. 요새는 이제 평가의 좀 시스템이 바뀌기도 해서 정성평가도 진행을 하거든요. 두 가지를 다 진행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정량평가에서는 몇 개의 학교에 몇 명의 청소년을 지원했는가가 주가 되고 얼마만큼의 몇 번의 횟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에서, 이 센터에서 지원한 청소년이 잘 성장한 사례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정량평가를 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보통 그런 행정들을, 많이 보잖아요. 숫자 채우려고, 실제적인 내용보다는, 네네네. 그럴 위험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럴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근데 교육복지의 영역은, 뭔가 숫자로 부풀리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한 명의 청소년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많이 나기는 어려운 현실이긴 한데 저는 그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그런 평가들 크게 신경 안 쓰고 네네네 실제로 그 평가들이 저희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저희가 평가 말고도 이제 컨설팅이라는 제도가 있긴 해서 이 지역에 정말 맞는 혹은 이 청소년들에게 맞는 지원을 하고 있나에 대한 것들을 상호적으로 계속 공유를 하고 서로 이제 맞춰가는 과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위기에서 일을 진행한다는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청소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서 정말 이건 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라면 어떤? 네. 우선 교육복지 영역에서는 그 마포구가 문화예술적인 자원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가만 제가 살펴보니 저희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뭔가 악기를 배운다거나 이게 사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포교육복지센터에서 일을 할 때는 몇 년간의 이제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는데 한 명의 청소년에게 한 명의 악기나 한 명의 어떤 문화예술적인 것들을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정해서 그걸 이제 전문가랑 매칭해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올해로 한 4년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처음에는 왜 이렇게 어렵게 1대1로 수업을 하지? 1대1로 만나서 돈이 사실 예산이 많이 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쩌면 무기력하고 힘들었던,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난 학원에 갈 수 없으니까 했던 청소년들이 많이 성취감을 얻는 모습들을 많이 봤었어요. 제가 그리고 또 좋은 어른, 좋은 멘토, 의미 있는 타인이 한 명이 더 생기는 거니까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어쨌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는 것들을 봤었습니다. 그런 게 좀 네. 그 프로그램은 그렇고 이렇게 대상 청소년들 위해서 정말 맞고 교육복지센터나 지원센터에서 정말 이 혜택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바로 섰다 이런 케이스가 혹시 있으면 하나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이제 두 자매의 케이스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는데 다문화 가정이었고요. 우선 이제 다문화 가정인데 어머니가 이제 경제 능력이 없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안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긴 했었으나 어떤 이제 더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저희 센터에 의뢰가 됐었어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 친구 둘이 한 친구는, 그러니까 동생은 이미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었던 친구였고, 언니인 친구는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무기력했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리 검사를 하고 뭔가 상담을 통해서 이 친구에게 뭔가 미술 치료나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좀 의미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싶어서 계속 미술 치료나 상담을 계속 진행을 했었고 이렇게 몇 차례 아이와 라포를 형성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1년 이상이 걸렸던 친구들인데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마음을 열기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학습도 지원을 하고 또 2명 다 그림에 굉장히 소질이 있는 걸 저희가 그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역 자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결국에 언니인 친구는 미술 특기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동생도 이제 미술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맨날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 있던 친구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고 그 언니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본인도 도움을 받았으니 자기 이제 잘 커서니 나중에 어려운 친구들을 자기가 돕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저희는 현장에서 의미를 많이 찾죠. 그리고 기억에 많이 남고 아직도 뭐 되게 마음에 가는 친구들인데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흐뭇한 네, 마음에 가는 친구들입니다. 반면에 네. 정말 열심히 지원했는데 도저히 안 됐다. 네. 실패 케이스라고 할까요? 네. 좌절 케이스? 네. 그런 것도 있나요? 당연히 많고요. 네. 근데 그 중에 사실 가장 구조적으로 좀 어려웠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청소년들 중에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뭐 중국에 있거나 있다가 온 친구들이나 여러 나라에서 오기는 하는데 이 친구들이 사실 이제 다문화 가정이죠.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아빠는 뭐 중국인인 경우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한국 학교에 많이 적응을 하려고 노력도 했고 우선 한글을 잘 몰라요. 문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저희에게 어떻게 의뢰를 하시냐면 이 친구가 수업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라고 저희에게 의뢰를 하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 이 친구는 한글을 잘 몰라요. 집에서는 중국어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근데 살펴보니 중국어도 잘 못 쓰고 한글을 잘 못 쓰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선 1:1 멘토를 통해서 한글 교육을 잘 시키려고 했었고 학교 안에서 어떤 부적응 문제들이 있어서 심리적인 지원도 했었는데 결국에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이 한국 교육 상황 혹은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해서 방학 때 이미 이제 중국으로 가더라고요.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터라 조금 아쉽기도 하고 특히나 요새 청소년들이 자살의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섣불리 접근하거나 섣불리 어떻게 케어를 하기도 어려운 문제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는 저희가 참 어렵죠.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점들, 안타까운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센터 운영하고 계시면서 우리 또 시의원님도 같이 계시니까 네네.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완되거나 지원이 더 필요하거나 있으시면 제도적으로요. 사실 교육복지는 제도가 많이 잘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여러 가지 보니까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여전히 조금 한계인 것은 교육복지센터도 그렇고 진로센터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의 부족이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교육복지의 경우에는 실제로 한 구에 2,000명이 넘는 교육복지 대상 청소년들을 저희가 센터가 보통 4인 구조거든요. 근데 4인이 청소년 2,000명을 다 케어하기란 너무 어려운 문제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는 실적으로 이제 횟수나 인원으로 이제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는 신경을 쓰고 있긴 한데 그런데 또 횟수를
네, 꼭 그런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는데, 인원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은 작년엔 교육위원회가 아니셨던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제 교육복지센터 차원에서는 이렇게 서울시의회와 어떻게 좀 잘 이런 부분들을 논의도 하기도 했고, 포럼을 하기도 했었고,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더 많은 직원이 함께 일해서 더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제도들 네, 결국 예산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네, 그런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네,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결국엔 늘지 않았고 교육복지센터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네. 자연스럽게 우리 질문을 이동현 의원님께 네. 넘겨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요즘 최대 관심사는 뭐예요? 저는 제 관심사요. 지원으로서 예.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죠. 예. 지역 주민들의 예, 지금 뭐 지역 주민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거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생활정치라는 분야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정책, 주민이 요구하는 네. 이런 정책이 지금 내 숙제다. 네. 혹시 지금 있나요?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민들과 많이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코로나19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서 사실은 제 관심사가 지역 주민들의 현재 바람과 관심사가 제 관심사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지역을 돌아다니거나 혹은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현재 주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 혹은 의원에게 좀 요청하고 싶은 정책들이라든지 지역사회 변화 등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는 꼭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의원과 주민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제도 사후에 풀려고 하면 더 어려운 거는 다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시장이 바뀌게 되면서 시장이 보궐선거로 인해서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시장의 역점적인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과연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혹은 우리에겐 불이익이 될 것인지 관심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해서 지금 최근에 지역 주민 간담회가 많이 늘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좀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해야 주민분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혹은 지역 주민들의 조금 아쉬운 점들을 케어할지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의원 당선되고 나셔서 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많이 내시고 네. 활발한 또 활동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 가운데서 좀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그런 활동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사실 제가 조례안을 만들 때 하나하나 쉽게 만든 경우는 없어서 모두가 애착이 가는 조례안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조례안들인데요. 이게 참 아쉬운 거는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의회는 조례안을 만들거나 혹은 조례안을 폐기시키거나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권한이 그리고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들여다보는 권한이 가장 큰 권한인데요. 조례안을 만들어놨는데 시행되지 않는 조례안들이 많습니다. 결국엔 서울시 집행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에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변들은 노력하겠다. 아직 준비가 미비해서 그렇다. 이 정도입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제정한 것도 있지만 개정안 중에서도 미세먼지가 가득해지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놀이터가 미세먼지가 발령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은 놀이터에 가면 그네를 입에 물기도 하고 시소에 탔을 때 손으로 그냥 만지기도 하고 입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아이 몸속에 들어가면 취약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령 이후에는 살수차라든지 소방차 등을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의무화시키는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게 한 2년 전에 제가 개정을 하고요. 최근에 자료를 받아보니 실질적으로 살수차나
급수차를 통해서 세척한 적은 1회도 없는 겁니다. 예, 이런 분들이 조금 안타깝지, 뭐 어떤 조례가 좀 이렇게 애정이 가고 이런 건 없이, 과연 조례가 잘 돼야 될 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개정된 조례안이 빛을 발할 때는, 제정하거나 개정된 빛을 발할 때는 그 조례가 근거가 되어서 활동을 이루거나 혹은 지역적인 변화가 있을 때 조금 더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조례 재개정을 했는데도 아직 집행부에서 큰 변화가 없을 때는 더 오히려 아쉬움이 더 많습니다. 네. 우리 아까 뭐 성장 과정에서 네. 받았던 불이익, 네. 학생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너무 많았는데 네. 그런 일이 진짜 21세기 예. 어떤 일이구나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그런 자신의 경험, 네. 이 가졌던 불합리함들 그런 게 지금 또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걸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예. 의정활동 속에서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노력도 담겨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교육위원회 오기 전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서울 시내에 있는 청소년 시설들을 주로 이렇게 소관하는 평생교육국을 소관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도 청소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다양한 욕구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공간들이 학교하고 청소년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아이들의 최대한 참여자치 활동들의 길을 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청소년기에 청소년을 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도 동의는 합니다만 또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최대한 참여와 자치를 보장해주면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진로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예산 지원이라든지 혹은 다양하게 아이들이 자조활동이라든지 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요. 또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저도 해왔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갈증, 말은 합니다. 사실 다른 분들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게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운영위원회도 만나고 또 대학생들도 만나서 건의받은 조례안 같은 경우는 같이 개정을 해서 제 이름을 개정은 하지만 아이디어는 대학생들이 받은 것을 보도자료에 명확히 써서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네. 입장이시죠. 네, 뭐 정치인이라는 게 아무래도 시민의 의견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의견을 받든다는 것은 성과도 역시 영광도 모두 다 시민 덕으로 삼아야 하는 게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네. 어린 나이부터 그런 정치를 꿈꾸고 네. 또 정말 되고 싶고 또 노력을 하시는데 네. 막상 아까 보니까 대통령까지 아직 못 되셨지만 네. 광역 의원 네. 되셔서 들어가 보니까 네. 밖에서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던가요? 아니면은 뭐 그런 대로 통과했던 것을 실현하고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저는 운이 좋아서 정당 활동을 일찍 시작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 밑에서 다양하게 정치 활동들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사실은 막 이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계를 이미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일하다 보니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예를 가장 큰 게 지방자치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엔 지역 주민들은 각자 지금 여기 소장님과 여기 센터장님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고 좀 고쳤으면 하는 건의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쉽게 찾아가지 못합니다. 사실 관청이라는 곳은요. 관청 찾아가서 과장도 못 보고 국장도 못 보고 소위 말한 의사결정권자를 만나서 건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있는 게 지방의회지 않겠습니까? 지방의회가 조례 재개정 활동, 그리고 지역에 있는 민원들, 주민들의 수건 사업들을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방의원들에게 가장 필요한데 없는 게 행정명령권 같은 게 없습니다. 즉 주민들이 정말 요구하지만 지방의회 의원도 건의하는 수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게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안 되겠냐? 어떻게 가끔은 애원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해주면 안 되냐? 근데 안 된다. 예산이 부족하다 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결국에는 예산 심의 과정이나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커버한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갑질로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그건 명령권이고 권한이고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갑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청년들도 네. 의원들의 목소리가 그동안 많이 등하실 때 왔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이렇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정당들이 각 정당들이 경쟁을 펼치는 그런 네, 네,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이병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소속 정당 내에서 네. 청년 정치인들 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고 또 이게 정책으로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굳이 뭐 점수로 매기자면 60점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 예, 65점 정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겁니다. 사실은 이 정당이 제가 소속돼 있는 정당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지 않았다면 0점이었겠지만 담으려고 노력하는데 이 결국에 이 담기 위해 전달하는 매개체가 정당에 소속돼 있는 청년위원회나 대학생위원회잖아요. 청년위원회나 대학생위원회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는 정당이 많이 못 담아주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 영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만큼 관심이 오지 않는데 정말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는 마치 오리의 발처럼 정말 열심히 물밑에서 활동을 하고 더 많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달이 됐을 때 반영이 완벽히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마치 대표자들의 이야기만 나오는 그런 점들은 저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 조금 이따가 또 네. 관련된 얘기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사실 오늘 네. 주제가 네, 네.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 이 진로 선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 진로의 선택, 이것도 이 과정이나 또 지금 선택한 이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또 사실 이병 의원님 20대에 네. 정치에 입문을 하시고 또 선거에서 벌써 당선이 되시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선택하신 게 되는 건데 그 과정은 아까 설명을 주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직업으로서 정치를 택한 것에 대해서 여러 뭐 세상에 여러 직업이 있는데 그 길이 지금 막 들어왔을 때 이게 정말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뭐 천직이라 생각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철학자들이나 유명 정치가들이 정치를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경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소명의식을 가진 직업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왜 가끔 소위 말하는 라떼 혹은 꼰대라는 표현들을 가끔 쓰긴 하는데요.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분야를 최고치로 만든 다음에 정치로 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 관심사안 자체가 다릅니다. 현 이슈보다는 내가 경험해왔던 것들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는 게 정치고 소명이라고 믿었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업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요. 그리고 듣는 귀가 더 다양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100%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분야에서 일가를 후에 정치에 그런 케이스와 젊어서 직업으로서 정치를 선택해서 성장하는 케이스를 해주셨는데 이병 의원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고 또 대의민주주의라는 그런 기본 원칙에 익숙한 것에 또 다른 견해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요. 예. 네. 그런 어쨌든 양쪽 어쨌든 이 정치인이란 직업에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고 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직업으로서 정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다가 정치 분야로 왔을 때 정치인은 저는 제가 느끼는 거는 제 생각은 균형감인 것 같습니다. 균형감? 예, 균형감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초기에 가장 많이 저에게 질문을 하거나 혹은 의뢰했었던 내용들이 주로 제가 나이가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년 정책에 대해서 혹은 청년 단체들이 수없이 많은 의뢰를 하고 저하고 논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청년층만 바라보다 보면 청년이라는 이유로 혹은 교수라는 이유로 학계만 바라보거나 혹은 변호사라는 이유로 법 쪽에만 바라본다면 그거는 올바른 대의민주주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선출이 되었을 때 지역구를 통해서 선출되었을 때 저에게 투표를 던진 2만 명 이상의 유권자분들이 전부 다 하나의 계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기대한 바는 지역을 대변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하기 위해서인데 이 안에서도 갈라집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어떤 공원을 만든 것에 찬성하시는 분이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두 분 다 저를 선택했을 거라는 생각은 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나타나는 하는 균형감이 저는 정치인에게 가장 갖춰져야 할 자질이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언론에도 그렇게 쓰이긴 예. 예. 가장 중요한 네. 자질이고 덕목이고. 네네네. 정말 정치를 정말 근본부터 고민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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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네. 청년 정치인들 바람이 네. 다른 당이긴 하지만 좀 불어오는 것 같긴 한데 청년들의 정치 참여, 특히 뭐 선거를 이렇게 나가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에서 정치 전환 시대가 왔다라는 게 과거나 지금까지는 20, 30대가 청년의 정치를 참여하면 말씀하신 대로 청년 정치 참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직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당연히 20, 30대 저희가 취업할 나이에 정치계의 하나의 직업 분류로 스며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많아진다면 건강해지고 말씀하신 대로 더 사회적으로 석학을 이루신 분들이 모이고 또 20, 30대도 자연스럽게 모여서 오히려 더 융합된 정치 세력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진 센터님 어떠세요? 이렇게 진로 상담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의 좀 참고돼서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하시고 그러실 생각이 있나요? 네, 뭐 저도 청소년 참정권이나 청년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실제로 이 젊은 층의 정치인들이 이제 많이 보여지는 추세가 사실 저는 반갑긴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청년들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건 사실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 젊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외국 사례들을 봤을 때도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청소년 참정권, 피선거권과 선거권 연령 일치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슈가 많이 되었는데 너무 동의를 하고 실제로 기존의 정치인들을 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연령대가 다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연 그분들이 우리의 삶을 이 청년 분들의 삶을 얼마나 아실까? 이제 사회가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그런 의문들도 좀 갖고요. 다양한 계층의 여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정치가 사실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비판하는 건 듭니다. 아니지만 하시면서 비판을 하시네요. 죄송합니다만, 네, 저는 네. 더 젊은 정치인들이 잘 성장되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네. 우리 이진 센터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센터장님의 진로 선택도 네. 궁금한데요. 아, 이 네. 청년 지도사,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의 지도사, 또 이 복지와 관련된 네네. 이런 직업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특별하게 계기는 없었고요. 그냥 진로를 선택할 때 그냥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과를 선정하고 할 때. 근데 그러다 우연히 찾은 게 청소년 학위라는 거였고 이름이 너무 새로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작 이제 학교에 가봤더니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이게 새로운 학문이기도 했고 사회복지와 여러 가지 교육과 뭐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 있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 스스로 의미를 좀 찾아가기도 했었고 뭐 누군가를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일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어쨌든 방향을 설정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되게 신기한 건 저는 항상 뭔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소외되어 있거나 하는 청소년들을 늘 만났었어요. 그 안에서 제가 일을 하는 이유를 더 찾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14년 차
거든요. 네. 네,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모든 직업이 이제 다 그 안에 경쟁이 있잖아요. 특히 뭐 정치의 경쟁이 심하고 이 청소년 지도사, 이 사회복지 분야 여기에서의 우리 경쟁력, 특히 우리 센터장님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경쟁력이요. 네. 저의 경쟁력 사실 네. 저는 다른 거보다 본질적인 거에서 좀 찾아봤을 때 청소년들 혹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은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하지 못하세요. 왜냐면 저희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분야나 청소년 분야가 급여가 많이 높은 직업군도 아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사회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적응하려면 되게 항상 젊게 사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리고 뭐 교육 입시 제도나 이런 부분들도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가려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 더 말하면 청소년들을 좋아하지 않으면 오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마음 하나는 어쨌든 경쟁력이라기보다 좀 갖춰야 될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렇게 사랑의 깊이가 더디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혹시 의원님 네. 센터장님에게 뭐 좀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이 일이나 예. 진로 선택과 관련해서 예. 사실 요즘 이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진로와 관련해서 진로 직업 체험 이렇게 센터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전 또 정치인이니까 지역 주민분들이랑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 아이들을 진로 직업 체험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를 못 보내겠다는 겁니다. 예. 이유가 왜 그러세요라고 물어보면 저기 요즘 나와 있는 이게 갈 수 있는 진로 직업 체험 센터가 소위 말하는 저기 송파구 있는 키땡리아 보다 못하다. 그쵸. 라고 합니다. 사설보다 예, 이유가 이제 사립에서 한 곳은 실질적으로 초등학생 아이들이나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 진로직업 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기에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예산상의 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급변하게 시대가 변하다 보니 불과 뭐 1, 2년 전에는 코딩이 유행을 했는데 갑자기 싹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네네네. 갑자기 뭐 가상현실이 돼버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책적 결정이 이 직업체험센터 입장에서의 정책 결정이 정말 빠르게 변해야 되는데 못 따라오다 보니까는 아이들의 만족감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들의 만족감이 떨어지는 건지 학부모의 만족감이 떨어지는 건지는 참 거기에서 딜레마가 발생은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둘 다 수요자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갈 만한 이런 뭐 묘책이라든지 예. 예, 아니면 이런 그런 방안이 있으실지가 조금 사실 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 지정센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진로센터에 와서 살펴보니 기존의 진로교육들이 사실 체험 위주에 많이 좀 혈안이 되어 있고 네.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키자니아보다 이런 얘기도 되나요? 그러니까 키자니아보다 키땡리아라고 했는데 네. 그 이제 체험하는 곳보다 오히려 이제 약간 체험의 거리가 떨어지고 이게 프로그램의 질적인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만족도는 그쪽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설 기관에 비해서 저희 이제 공적인 영역에 있는 진로센터는 현저히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 결국에 마을 자원들을 연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로센터에서 마을 자원의 새로운 마을 자원 혹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자원들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곳이 있지 혹은 어떤 전문가가 있지 어떤 직업이 있지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찾아가고 빠르게 저희가 이제 알고 또 그분들이 저희한테 협업할 수 있게 협조할 수 있게 뭔가 저희의 의미를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시간과 열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진로가 꼭 직업을 체험하는 곳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설과 경쟁에서 또 밀리는 건 진학에 대한 정보거든요. 이미 사설 업체들은 진학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제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면 저희 이 센터에 와서 진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희는 소극적이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자성의 목소리는 사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진로 센터를 하는 입장에서 과연 정말 프로그램 그저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곳이어야 하나, 아니면 뭐 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걸. 네, 과제를 주신 것 같아서. 네.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한번 서울시의회에 대해서 질문 한번 되돌려 보시죠. 아니 뭐 날카롭다기보다는 그냥 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교육위원회에 계시니까 서울 지역의 교육복지센터나 진로센터에서 이제 교육복지센터는 물론 이제 소외된 청소년들, 어려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진로교육 안에서는 소외된 청소년 혹은 장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 혹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들은 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최근에 2021년 되어서 서울교육 뭐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약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을 더 강화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교육위원회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편성을 좀 더 해주시면 현장에 있는 저희가 이제 지역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도 진로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네, 학교 밖 청소년이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기회를 더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저는 이 센터장님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저는 이 학교가 진로의 영역까지 총괄하려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진로나 진학 부분들은 오히려 이쪽에 그러면 예산을 늘려서 이쪽에서 케어를 해서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는 공부하고 사회성을 배우고, 진로라든지 진학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연계되어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배운다는 거나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저도 검토해보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날카로운 또 일합을 또 주고받으셨고요. 네. 오늘 청소년의 진로교육과 우리 생활정책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는데, 사실 뭐 오늘 얘기가 이제 시작이기도 또 이런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야기가 나눠지고, 또 함께 지혜를 모아서 대안을 찾아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생활정책연구원 회원 여러분은 또 우리 세 번째 포럼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